오늘은 NFT 프로젝트에 당한 저작권 침해 극복기를 발표하게 된 순순 스튜디오의 송영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과연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FT 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피해자가 바라보는 NFT, 현재는 과연 어떨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보면서 오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지금 10년차 유니티 개발자로 활동 중에 있고요. 과거에는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에서 VR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규모 게임 개발팀이나 아니면 개인 혹은 인디팀 정도 사이즈에서 뭐 크고 작은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를 해 왔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붐이 좀 일다 보니까 뭐 제 원래 갖고 있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VR이나 뭐 MR, XR 관련 부분에서 강의, 그다음 컨설팅, 기타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레벨 제로라고 해서 게임 개발자들과 같이 좀 공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부분 MVP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겪었었던 NFT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발생했었던 일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월에 스펌, 순순 픽셀 유닛 메이커라고 하는 어셋을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D 베이스에 픽셀로 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는 툴인데요. 2022년 4월 기준 약 한 1,500에 한 200명 정도의 유료 사용자가 사용 중인 툴입니다. 스펌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국내에서 스펌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툴을 좀 사용하신 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펌을 통해서 만든 게임들이 마켓에서 등장하고 높은 랭킹에도 등장하다 보니까 사용자분들께서 스펌으로 제작된 게임들을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금년 1월쯤에 제가 좀 재밌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NFT 프로젝트에서 스펌을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한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NFT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 재밌는 뭐 하나의 또 트라이인가 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NFT라고? 근데 NFT는 일종의 다른 마켓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디자인들을 거래하는 거 아닌가? 정도의 저도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라는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NFT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 NFT란 뜻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 씬에서 많이 듣는 코인과 토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만 토큰은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어떤 토큰이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금 1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현금 지폐의 경우는 그 10,000원의 역할을 다른 10,000원 지폐가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미술품이나 아니면 고가품,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 물품 같은 경우는 그 하나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어떤 블록체인 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토큰에 좀 배정을 한다면은 약간 좀 더 재밌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의미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게 ERC721 토큰인데요. 이 규격을 따른 토큰은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토큰의 고유 아이디가 같은 블록체인상에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토큰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왜 NFT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에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존재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좀 다양한 시도, 특히 대부분 이제 디지털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고유한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를 키우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내부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밌는 플레이, 뭐 좀 재밌는 롤, 재밌는 뭐 콘텐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 불가능하다는 그 토큰의 특징을 활용해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당 NFT를 갖고 있어야지만 갖고 들어올 수 있다든지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소속감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NFT 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소장 가치, 그냥 굿즈를 사는 것처럼 디지털 굿즈로 접근해서 특정 작가나 특정 창작자, 특정 크리에이터의 NFT를 구매하고 소장하고 그다음에 콜렉팅하는 그 단순 재미로 참여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NFT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꽤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이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했을 때부터 NFT가 사실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NFT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저 역시 NFT를 발행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NFT를 좀 이해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NFT는 토큰 기반의 디지털 재화들을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오픈시나 아니면 룩스레어 아니면 파운데이션 같은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제 작품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보기도 하고 저 역시 다른 작가들, 창작자분들의 작품을 구매해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뉴스에서만 보던 NFT를 제가 직접 해보면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창작자들과 같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쪽으로도 꽤 매력이 있고 분명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겪은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를 좀 포커스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겪은 문제는 특히 NFT와 저작권의 관계 이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포커스는 저의 어셋을 구매한 혹은 뭐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저의 어셋을 통해서 NFT를 출시한 그들이 과연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FT 제작 및 판매는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은 어떤 창작자는 어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어떤 협회나 기관에서 창작자한테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베른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작자가 제작과 동시에 그 창작의 권리를 얻게 된 걸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NFT와 같은 파생 상품 같은 것을 누군가 만들고 그다음에 출시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시아 같은 대형 거래 플랫폼에도 텀스 오브 서비스를 읽어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저작권 권리 혹은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오픈시아 같은 중개 플랫폼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용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좀 이해할 수 있던 부분이었고 최초에 해당 문제를 저희가 직면을 했을 때는 이게 저도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NFT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그다음에 저작권이라는 것도 저도 예전에 한번 저작권 협회에 문의를 해 보고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게 저작권에 어떠한 권리가 좀 상충이 되는지 어떤 권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장 그 문제를 겪었을 때 유니티 어셋 포럼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저의 상황을 좀 올렸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네가 침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도 어셋을 구매했기 때문에 NFT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게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티 어셋 스토어에 있는 EULA라고 하는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좀
정확하게 봤는데요. 유니티 법률팀에 계속 문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사용자 권리 부분에 있어서 2.2 항목의 1.1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셋 스토어에서 구매한 어셋은 게임이나 미디어, 결국 통합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를 벗어나서 거래를 하거나 재판매 혹은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리는 창작자한테 존재하는 것이고 유니티 어셋 스토어는 단순히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셋 스토어의 라이센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고 어셋을 구매한 자는 그것을 권리를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유니티 EULA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야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저작권을 침해했던 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건 유튜브에 저희의 도트 디자인을 마치 자기네 팀에서 직접 찍은 것처럼 디자인해서 올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게 저작권 위반 사례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떠한 문제를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첫 번째로는 전 NFT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작권 중에서 정확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의 저작권을 침해한 팀은 국내 팀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 존재하고 있는 개발팀이었는데 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제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저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해라라고 컨택을 했을 때도 1차적으로 씹혔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유튜브를 통해 신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뭐 저작권 라이센스에 대한 답변을 뭐 주더라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제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찾은 키워드가 바로 DMCA 테이크다운이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DMCA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 관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온라인 서비스나 아니면 커뮤니티 등에 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이 올라왔을 경우 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이것을 좀 소명을 하고 나서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즉각 저작물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부터 뭐 웹 서비스 같은 것이 생기면서 정말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 침해가 생기면서 이것이 과연 누군가 해결할 것이냐,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느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작권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고 해당 서비스 업체는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들이 저작권 침해를 좀 처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알만한 대표적인 서비스 플랫폼들은 당연히 다 DMCA 테이크다운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MCA 테이크다운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본인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또 신고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명시적으로 그냥 본인이 저작권자를 맹세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한 다음에 제작 권리를 확실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각 서비스 플랫폼에 이제 DMCA 테이크다운 신고 절차 플랫폼 채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각 플랫폼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저작 권리자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 저작권자가 신고한 게시물이 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간단하게 판단한 후에 1차적으로는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침해자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권리를 구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작권자가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신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침해자도 항변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항변했을 경우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보통 DMCA 테이크다운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저작권 신고는 형사법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국제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어떤 전 세계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를 인지하고 이 부분을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상대방한테 침해하지 마라고 말해서 그때부터 약간 일종의 죄가 성립이 되는 친고죄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법적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이 친고죄라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와 같이 이것은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해서 공권력이나 아닌 제3자가 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침해자 혹은 상대방이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했을 경우는 저의 개인정보들이 다 상대방한테 전달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서로가 소송을 했을 때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겪을 때는 가급적 처음에는 꼭 변호사나 아니면 저작권협회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대방한테 가는 것이 좀 불편하다 느끼실 때는 법률적 대리인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시면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런 DMCA 테이크다운 절차만 전 세계 모든 서비스들을 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써본 서비스는 아니라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DMCA 테이크다운은 생각보다 되게 그냥 선택적으로 탁탁탁 진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마 꽤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겪었었던 그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들을 좀 살펴보면서 각 플랫폼들은 어떻게 DMCA 테이크다운이 진행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NFT 서비스 세계에서는 대부분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본인들의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트위터, 그 다음에 디스코드, 그 다음에 텔레그램, 유튜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텔레그램을 많이 쓰지만 국내에서는 좀 오픈 카톡방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미디움이라든지 아니면 레딧이라든지 수많은 채널이 있지만 일단 이 대표적으로 저는 이 네 개의 플랫폼을 좀 타격을 줘야 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DMCA 테이크다운 절차를 좀 이해하기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를 신고를 했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 정도 후에 바로 해당 저작물을 삭제했다는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는 그 침해자가 자신들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유튜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자신들은 반발을 했다. 자신들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 그러면 이 사람 소송을 진행해야 돼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저한테 실제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진행한 일종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적 자문을 받고 있었고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을 좀 작성을 하고 있었던 그 단계였는데요. 여기서 조금 복잡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침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국제법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 자체가 상당히 어렵대요. 정확하게는 현지에 있는 베트남 로컬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친구들이 저와 약간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세웠더라고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문서로 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고 또 하나는 트위터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워낙 저작권 침해가 많다 보니까 신고하는 즉시 한 10분 내로 바로 그 저작물을 삭제를 해줍니다. 일단 선 조치 후 보고 절차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그 계정이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트위터에서 그걸 검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한테 저작권자가 맞는지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한 뒤에 해당 계정을 블락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하게 된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FT를 통해서 좀 많이 써보게 됐던 이 디스코드라는 일종의 서버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졌었는데 보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저작권 문제나 아니면 기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그냥 디스코드 서버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답변은 늦었지만 가장 파워풀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끝까지 다 신고 절차를 하진 않았지만 텔레그램도 비즈니스 채널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나 기타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DMCA 테이크다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왜 이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DMCA 테이크다운을 통해서 비즈니스 타격을 주려고 노력했을까요? 우리가 NFT라는 이 커뮤니티를 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NFT 씬에서 우리가 이 많은 그 구성원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가 될 텐데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그풀이에요. 러그풀. 러그풀은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러그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요. 만약에 어떤 트위터에 글이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디스코드에 어떤 채널이 닫혔거나 갑자기 한가운데 채널이 좀 서비스가 안 되면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그 비즈니스 자체를 좀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저작권 권리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NFT를 판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그 채널에 가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글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들이 주로 비즈니스하는 채널을 흔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좀 듣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들었다가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약간 글들이 삭제했을 때 좀 약간 또 들었다가 마지막으로는 결국 디스코드가 블락이 되었을 때 저와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좀 약간 살려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사실 변호사님이랑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소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저한테 그 후에 진행했을 때 보면 뭐 자신들의 개인 정보도 저한테 열심히 퍼다 나르고 링크드인 친구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뭐 돈을 투자해서 싱가포르 법인까지 설립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고 이런 것들 과정을 봤을 때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기꾼의 패턴은 아니다. 그냥 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계약이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조언해 줘서 저는 다행히 좀 문제를 좀 나름 좀 많은 시간과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나름 이런 창작계에서 꽤 오래 활동을 해왔지만 이런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씬에서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봤었는데 왜 유독 NFT 씬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그 베트남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삼국지 고사에 보면은 제갈량이 남만 정벌을 가서 맹획을 7번 잡고 7번 놓아줘서 마음을 얻고 나중에 맹획은 제갈량이 아주 튼튼한 이제 든든한 우군이 되어서 총이 멸망할 때까지도 열심히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7번 잡고 7번 놓아주진 않았지만 한 4번 정도? 4번 정도 신고해서 연락받고 다시 도망간 거 다시 신고해서 또 연락받고 뭐 이런 거를 하면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사기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교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이게 콘텐츠 제작도 처음 해보고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너네는 범죄자야 나랑 계약 안 하면 너네 서비스 망해 이게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 이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트 캐릭터를 제작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술술 하는데 뭐 이런 IT나 아니면 이런 개발 콘텐츠를 해 봤던 분들이 아니고 정유 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NFT 씬에 들어왔는데 캐릭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 툴을 발견해서 바로 뛰어들었다. 뭐 자기들이 이런 걸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벌떠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NFT 씬에는 이 어떤 새로운 뭐 블루오션을 보고 경험과 그다음에 관련 지식을 갖추지 않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장면 하나 봤던 게 NFT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게임 프로젝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방금 베트남 팀과도 비슷하게 어떠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막 이쁜 디자인과 아니면은 뭐 내용을 바탕으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NFT 씬에서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좀 있어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되게 열광을 많이 해요. "와." 하면서 "내 돈을 가져가세요. 이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대박이에요." 이런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투자도 받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홀더라고 하는 개념들을 모으고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매한 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흔히 홀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홀더들은 그 창작자한테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너네 결국 어떻게 할 건데? 이걸로 뭐 할 거야? 뭐 가치를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창작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될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캐릭터 활용할 수 있고 하는 데서 정말 많은 NFT 프로젝트 팀이 게임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작은 게임들을 만들어 봤지만 사실은 그 어떤 프로젝트도 쉬운 적이 없었거든요.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사실 만들면 끝이 아니죠. 출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라이브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도 나도 게임 프로젝트를 통해서 NFT를 뭐 볼륨을 키우겠다 이런 계획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게임 프로젝트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NFT 씬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조사하고 창작자분들과 교류하고 커뮤니티에 활동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실제로 하나의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뉴스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캐슬이라는 NFT 프로젝트였고요. 귀엽고 친숙한 고양이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 갖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고양이 NFT를 등록을 하고요. 이 NFT를 보유했을 때는 토큰 보상을 해 준다는 일종의 허위 광고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NFT 판매를 진행했을 때 약 300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한테 약 2억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요. 이제부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가 됐는데 뭐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결국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언급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같이 어울리는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 과정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던 게 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잘 알아보지 않고 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막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수록 큰 부담감을 느껴서 대부분 좀 더 빠르고 쉬운 선택인 그다음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도망가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유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는 이 NFT라는 씬에 저작권 피해자로 참여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NFT가 무엇인지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창작자분들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각보다 꽤 재밌고 그다음 의미도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 이게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결국 현재 시점 NFT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그 NFT 씬에 들어온 뒤에 같이 교류하는 창작자분들과 간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약 50명 정도에게 간단한 인식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워낙 그 지표가 적은 그 대상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뽑기는 어려웠지만 좀 그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상당히 적다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등등이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 좀 잘 알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답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작자들이 실제 공부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노력보다는 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 전략 자체에 좀 관심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좀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차원적으로 느낄 때는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좀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나오는 성과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재미나고 그다음에 뭔가 으쌰으쌰할 수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주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또 글로벌 시장,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좀 다변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지만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지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땐 재밌지만 이 사람들이 다 모든 똑같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정말 나쁜 마음을 갖고 되게 빠르게 이득을 갖고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NFT를 진짜 진지하게 좋은 기회로 보고 내가 NFT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창작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사실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고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NFT 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창작자분과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요. 어떤 창작자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NFT가 좋은 것은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자기는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고 그림을 못 그리지만 도트를 찍는다든지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익명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많은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과 이 순간만은 동급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아까 캐슬 사건이나 아니면 제가 겪은 저작권 문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으면서 이 NFT 씬도 자정작용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기라 러그풀 등으로 인해서 익명 서비스를 좀 추구하거나 아니면 팀원 구성원들을 밝히지 않는 서비스보다는 팀원 구성원들의 커리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밝히는 프로젝트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거의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이 NFT 씬에 들어오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와 중앙화라는 이야기예요. 뭐 디센트럴라이즈, 센트럴라이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NFT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그다음에 코인 때부터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많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홈택스에도 지금 코인을 등록하게 되는 그 기능들도 생기고 있고, 뭐 코인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좀 민감할 수 있었던 트래블록이라는 게 생겨서 그러니까 신원 정보를 등록한 계좌를 통해서만 아니면 뭐 거래소를 통해서만 일정량 뭐 일종의 국가 신고가 되는 형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앞서 소개했던 오픈시 같은 경우도 이제 문페이라고 하는 카드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NFT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결제로도 우리가 NFT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단 오픈시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그런 서비스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게 탈중앙이냐 중앙이냐 이런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면서 오로지 이 어떤 이 가치, 그다음에 사용자를 어떻게 좀 더 쉽게 끌어올 수 있는지,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 서비스에서 당연히 쓰고 있었던 것들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탈중앙이냐 중앙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런 기점에서는 이런 흐름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결국 NFT가 어떤 시장에 살아남이 남는다면은 어 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용어라는 개념보다는 결국 남는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상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시장이 좀 키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용자를 늘려야 되고, 그 사용자들은 불편한 UX, 그다음 불편한 서비스, 불편한 결제 등등을 요구 사항을 계속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입맞춤대로 맞춰가면은 우리가 아마 결국 상품이 남고 서비스가 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과 유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신규 기술이 나오면은 재밌게도 웬만하면 이 사이클 그래프에 넣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9월에 발표된 이 가트너 하이퍼 사이클을 보면은 NFT는 지금 가장 높은 지점에 나와 있죠. 완전히 폭등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곧 환멸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도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곧 환멸기가 오고 그다음 시장 안정기가 오기 때문에 떡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을 하시는 분도 많던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지금 NFT는 단어를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장 폭등기가 어떤 최대치에 지금 도달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와 리포터들은 뭐 금년 초부터 곧 추운 겨울이 온다는 예고를 했었고요. 이것은 뭐 NFT뿐만이 아니고 코인 쪽에도 같이 좀 연결이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NFT 창작자분들과 같이 교류하고 어떻게 좀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다 보니까 한 3월 말, 4월 기점으로 매출이 상당히 줄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환멸기가 지나서 시장 성숙기까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도달이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진짜 NFT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도 약간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쯤에 갑자기 카카오톡 게임 붐이 열면서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유명 게임사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모든 프로젝트 다 성공하지 않고 결국 개발자는 많아졌는데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흐름 속에서 개발은 시작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약 한 6,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과 한테 강의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 세미나도 만들고 게임잼도 만들면서 같이 공부하고 좋은 개발 문화, 창작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NFT 씬에 저는 저작권 피해자로 들어왔지만, 뭔가 새로운 창작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특히 이제 어리신 분들,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저보다 많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알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고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빠지는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NFT 창작 세계에 들어오면 느꼈었던 것은, NFT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보고, 어렸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좀 꿈을 실현해보고 하는 되게 재밌는 에너지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나마 이분들과 같이 그 순수한 에너지를 좀 살려서 환멸기가 지나고 빙하기가 지나서 시장 안정기가 왔을 때 한 분 한 분이 떳떳한 창작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NFT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이 창작을 하고 소규모 팀이 창작을 해서 더 멋있는 컨텐츠, 더 재밌는 컨텐츠, 의미 있는 컨텐츠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는 마음에 커뮤니티를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피해자로서 이 NFT라는 거를 봤고, 사실 제가 뭐 NFT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은 NFT 게임을 만들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요. 우리 시각에 따라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봤을 때는 NFT 나쁜 것이야, 이건 사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직접 교류해보고 보면은 그 안에서도 당연히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보이는 멋진 창작자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NFT가 중요한 것이다. 뭐 탈중앙이 중요한 것이다. 블록체인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작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크리에이티브, 그것을 활용해서 멋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더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혹시 NFT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NFT에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문화, 창작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같이 공부하고 잘 대비해서 곧 다가올 시장 안정기 나가서 좀 1인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재밌는 결과물, 창작물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같이 교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저 잊지 말아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재밌는 창작,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창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